나라가 어떤 돈의 체계를 밀어준다면 당연히 그 나라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체계여야 되겠죠. 지금까지 전 세계 세상의 상식이 그랬습니다. 이 달러가 그랬고요. 은행 전상망이 그랬고요. 국제 송금망이 그랬습니다. 이 전부 다 미국이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었죠. 근데 지금 미국이 다음 세대 금융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거, 놀랍게도 미국 정부조차 마음대로 끄지도 고치지도 못하는 전산망입니다. 상식과는 정반대인 상황인데, 이번 영상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왜 하필 자기 손을 벗어난 장부를 골랐는지, 그리고 그 장부가 왜 이더리움일 수밖에 없었는지 공식으로 발표된 문서랑 확인된 데이터들 위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만 보면 정말 답답한 한 해였죠. 이더리움도 고점에서 한참 내려온 자리에 있고요. 근데 값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동안 화면 바깥에서는 방향성이 전혀 다른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미국 정부랑 세계 최대 은행들, 그리고 국제 송금망의 결정으로요. 하나씩 보시면 중간쯤부터는 이게 가격 차트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먼저 단어 한 가지만 정리하고 할게요.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사고 파는 코인이 하나 붙어 있기는 하지만 본질은 코인이 아니라 전산망입니다. 전 세계 누구나 그 위에 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릴 수 있는 주인 없는 공용 전상망이요. 이 장부 원본은 어느 한 회사의 컴퓨터가 아니라요.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컴퓨터가 똑같이 한 부씩 나눠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새 기록을 하나 올리려면은 그 컴퓨터들 다수가 검사하고 동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나라 정부가 심지어 미국이 전원을 내리고 싶어도 나머지 컴퓨터들이 돌아가는 한 그럴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을 탈중앙화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골칫덩어리여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정부가 직접 발행해서 완전히 통제까지도 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쪽은 취임 직후인 작년 초 행정명령으로 막아버렸습니다. 100%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닫아버리고 아무도 통제 못하는 길은 열어줬다라는 건데요. 왜 미국 정부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답은 조금 뒤에 드리기로 하고,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작은 법입니다. 작년 7월 18일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라는 스테이블코인 법이 대통령 서명까지 끝마쳤죠. 스테이블코인은 한 개 값이 항상 1달러가 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달러인데요. 이 법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디지털 달러를 팔려면은 판만큼의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를 반드시 쌓아두라는 건데요. 여기서 국채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이고, 그러니까 이 법은 이렇게 읽힙니다. 전 세계에서 디지털 달러가 1달러치 팔릴 때마다 미국의 빚을 사주는 수요가 1달러치 늘어나는 구조를 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명 당일 미국 재무부가 낸 공식 성명에서는 이런 취지의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기술이 이 전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돈이라는 달러의 자리를 지탱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미국 국채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이 서명은 달러 위에 있어가지고 중대한 순간이라고요. 숨기지도 않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측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이 시장이 몇 년 안에 우리 돈 2,900조 원 규모까지 커지는 게 매우 합리적인 전망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보도가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은 미국 재무부가 테더, 서클 같은 발행사들과 만나가지고 이 수요에 맞춰서 단기 국채 발행량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빚 파는 계획을 짤 때 코인화사의 수요를 계산해 넣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고, 근데 말과 계획은 그렇다 치고요. 돈이 실제로 움직였는지가 궁금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디지털 달러 1위 회사 테더가 지난 5월달에 공개한 올해 1분기 검증 보고서를 보시면요.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미국 국채 관련 자산이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어갑니다. 회계법인 BDO가 확인할 수치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나라들까지 전부 포함한 전 세계 미국 국채 보유 순위에서 17번째 안팎입니다. 독일보다 많고요. 아랍에미리트보다 많습니다. 회사 하나가요. 게다가 중국처럼 오랜 시간 동안 미 국채를 대량으로 사주던 나라들이 몇 년째 보유를 줄여가는 반대편에서 코인 발행사들이 사들이는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백조 원 규모 디지털 달러들은 대체 어디 위에서 돌고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이더리움이 등장을 하는데요. 집계 사이트 디파이 라마 기준으로 보시면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절반가량이 이더리움 본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220조 원 규모인데요. 나머지 물량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더리움과 같은 기술 기구를 쓰는 전산망들에 있고요. 미국이 법까지 만들어 키우는 디지털 달러의 주된 보관처가 미국 소유가 아닌 공용 전산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민간 회사들 이야기였다면 진짜 신호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직들이 움직일 때 나오는데요. 최근에 그런 장면이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송금 지시를 주고받을 때 쓰는 통신망인데 100개가 넘는 나라, 1만 곳이 넘는 은행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송금의 표준이던 조직이죠. 이 스위프트가 작년 가을
블록체인 장부 계획을 발표를 하고 올해 봄에 설계를 끝마치더니 지난달 초 드디어 실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CT, HSBC, UBS, 스탠다드 차타드, 웰스파고까지 같은 6개 대륙의 대형 은행들이 참여해서 은행 예금을 디지털로 바꾼 토큰을 주말에도 밤에도 주고받는 시범 거래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근데 이 새 장부의 기술이 무엇이냐? 컨센시스라는 회사가 만든 리네아, 그러니까 이더리움 계열의 기술입니다. 이더리움과 똑같은 언어, 같은 규격으로 들어가는 장부예요. 정확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장부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은행 정형망이기 때문에 공개 이더리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전 세계 은행망의 표준을 정하는 조직이 차세대 장부의 설계 규격으로 이더리움 방식을 골랐다는 사실, 바로 거기가 핵심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더 직접적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작년 8월 말부터 미국의 공식 GDP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공개 장부에 함께 게시하고 있는데요. 연방기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회성 행사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번 주에 나온 최신 성장률, 물가지표도 발표와 거의 동시에 그 장부들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 경제의 공식 기록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장부에 일부러 올려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그 성질 자체가 결함이 아니라 채용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둔 외환보유고 약 430조 원 규모를 동결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전 세계의 정부랑 기업이 지켜봤는데, 그리고 여기서 교훈 하나가 파생됐죠. 달러 체계 안에 있는 내 돈은 미국의 결정 하나로 하루아침에 멈출 수가 있는 거구나. 이때부터 여러 나라가 달러를 대신할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었고, 미국 입장에서 이건 정말로 위협이겠죠. 달러의 힘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스스로 달러를 골랐을 때 유지가 되는 건데, 그 믿음이 흔들렸으니까요. 그럼 미국이 새 디지털 금융망을 전부 직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러시아 사례를 본 다음이기 때문에 미국이 운영하는 새 망에 돈을 넣는 건요, 그 두려움을 오히려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답이 거꾸로 나옵니다. 미국조차 마음대로 끄거나 고칠 수 없는 중립장부를 기반으로 삼으면서 그 위에서 달러 토큰이 돌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믿는 이유가 미국의 선의가 아니라 구조 그 자체가 되도록요. 미국이 착해서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믿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역할을 맡을 공용 장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 10년 넘게 멈춘 적이 없는 기록들, 전 세계에 흩어진 검증된 컴퓨터, 그 위에 이미 지어져 가지고 돌아가는 수많은 금융 프로그램까지도, 이 조건들을 전부 다 갖춘 것이 지금 지구상의 사실상 이더리움 한 개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스위프트의 새 규격도, 상무부의 게시도 전부 이더리움이거나 이더리움 계열로 모이는 겁니다. 한 겹 더 들어가 보시면은 이 구조의 정교함이 보이실 텐데요. 바닥의 장부는 아무도 못 건드리겠지만 그 위에 올라간 달러 토큰은 발행 회사가 법원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특정 지갑의 물량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집행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망 전체를 쥐고 있다는 의심은 피하면서 범죄 자금을 잡을 수단은 유지하는 두 겹짜리 구조를 얻은 셈이겠고, 믿음은 아래 겹이 만들고요, 집행은 위 겹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미국이 탈중앙 정부를 받아들인 실용적인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가 음모론이 아닌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미국의 재무부가 공식 성명서에 달러의 우위라는 목적들을 직접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감춰진 의도를 추측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의도를 읽는 것에 가깝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정권이 바뀌든 시세가 출렁이든 달러의 온라인 체계를 이더리움 계열 장부 위에 세우는 이 작업 자체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깊어진다. 이게 바로 저의 결론입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 흐름이 미국 정부의 재정 이해랑 이미 한몸이 됐습니다. 빚을 팔아야 되는 나라가 그 빚을 꾸준히 사주는 새 수요를 스스로 내쫓을 이유가 없겠죠. 미국의 재무부가 국채 발행 계획에 이 수요를 반영하는 논의까지 했다라는 보도가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스위프트랑 대형 은행들이 검토 단계를 지나서 실제 가동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겠지만요. 시스템을 지어가지고 돌리기 시작을 하면 되돌리는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무부의 데이터 게시처럼 정부의 실제 사용이 1년 가까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미국은 법과 재정, 은행망과 정부 데이터까지 동원해서 달러의 다음 체계를 온라인 장부 위에 세우고 있고, 그 중심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계열이 있습니다. 하필 자기도 통제 못하는 장부를 고른 이유는 2022년 이후에 세계가 잃어버린 달러 체계에 대한 믿음을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구조로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풀이인데요. 다만 이 구조의 성장과 이더리움 코인의 가격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준비금 사고나 정책 반전이 나오면은 오늘의 결론은 다시 써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쪽에서 어느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나요? 미국이 이더리움을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더리움이 미국이라는 가장 큰 사용자를 받아들인 건지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 남겨주시고, 저는 테더의 다음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날
국채 보유 순위가 몇 계단 움직였는지 그 숫자랑 데이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떠나고요. 감원 발표가 나오고 예산까지도 크게 깎이면요. 우리가 보통 그 조직이 기울고 있다라고 읽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맞는 판단인데요. 근데 올해 이더리움 재단에서 벌어진 일은 이 상식으로 읽으면 절반만 보이실 겁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공동대표 2사람을 포함해서 고위 인사 9명이 재단을 떠났고요. 6월달에 직원 54명이 한꺼번에 나갔고요. 올해 예산도 40% 가까이 잘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더리움의 몰락 기사인데, 근데 바로 지난 수요일 이 재단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 하나가 정반대 성격의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기들과 함께하겠다면서 돈과 시간과 전문성을 내놓는 곳이 100곳을 넘었다라고 해요. 줄어드는 조직에서 나온 팀에 100곳이 이름을 올렸다. 오늘은 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두 가지 장면이 사실은 하나로 이어진 재편이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들고 계신 분들 올해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값은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 위에 재단에서 사람이 나간다, 예산을 자른다, 뭐 이런 소식까지도 겹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이 불안한 뉴스들의 실제부터 시간 순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00곳이라는 숫자의 정체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재단은 뭐 하는 곳일까요? 이더리움이라는 전산장부 자체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 특정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컴퓨터가 함께 유지하는 공개 장부죠. 그 대신 초창기부터 이 장부를 돌봐온 비영리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더리움 재단입니다. 비영리라는 거는 이득을 내가지고 나눠 갖는 조직이 아니란 뜻이고 연구비를 대고 개발자를 지원하고 큰 방향성을 살펴온 곳입니다. 주인은 아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의 중심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 재단의 올해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달에 공동대표 한 사람이 떠났어요. 6월 18일에는 남아있던 다른 공동대표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재단에서 핵심 연구를 이끌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더랩스라는 독립연구 조직을 차렸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6월 23일 재단이 감원을 발표합니다. 270명쯤 되던 인원에서 54명이 한꺼번에 나갔고요. 올해 예산도 40% 안팎을 잘랐습니다. 사내에서 돌리던 프라이버시 연구부서도 정리했고요. 7월 중순에는 재단에서 기관용 비밀 처리 기술을 만들던 팀이 나와가지고 이더 시스템스라는 영리 회사까지도 세웁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하나가 더 나와요. 재단 안에서 은행이나 대기업 같은 기관을 상대하던 팀이 통째로 나와가지고 만든 이더리움 인스티튜셔널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 몇 주 사이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이 3개나 생긴 겁니다. 재단이 내보낸 건지 사람들이 먼저 나간 건지 이 조직마다 사정이 달라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요. 다만 이게 무너지면서 흩어지는 장면인지 일부러 나누는 장면인지를 가늠할 만한 단서는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단서는 날짜입니다. 이더랩스가 출발한 바로 그날 재단 이사회 쪽 인사가 문서를 하나 공개했는데 어떤 일을 재단 밖에 독립 조직으로 내보낼지 판단하는 심사 기준입니다. 나가는 쪽과 내보내는 쪽이 같은 날 각자 발표를 했다라는 거. 이 흐름이 사고가 아니라 조율된 재편에 가깝다는 신호겠죠. 두 번째 단서는 새 조직 뒤에 있는 똑같은 이름들인데요. 이건 잠깐 아껴뒀다가 조금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하나 덧붙이면은 이 후원사 쪽에서 새 연구 조직이 결국에 재단과 경쟁하게 될 거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 모든 게 매끄럽게 합의된 그림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새 조직이 각각 뭘 하는 곳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더랩스는 장부 자체의 성능을 연구하는 비영리 조직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에서 돈을 보내면 그 기록이 되돌릴 수 없이 완전히 확정되기까지 15분 안팎이 걸립니다. 개인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은행이 대규모 정산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간이죠.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이더랩스의 일입니다. 이더 시스템스는 영리회사인데요. 은행 같은 기관은 공개 장부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거래 상대가 누군지, 금액이 얼마인지 전 세계에 그대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내용들은 감추면서도 규칙대로 처리됐다는 사실만 증명을 하게 되는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기관에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인스티튜셔널은요, 이 기관을 직접 만나는 조직입니다. 은행,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각국의 공공기관까지도 전부 다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요구사항을 듣고 그걸 생태계에 전달을 하는 역할이죠. 교육자료랑 연구, 행사까지도 맞습니다. 정리드리자면은 듣는 곳, 만드는 곳, 고치는 곳 이렇게 3가지로 나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나온 게 바로 세 번째 조직, 인스티튜셔널의 첫 번째 공식 성과 발표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이 첫 번째 생태계 자금 조달을 마쳤고 100곳이 넘는 생태계 참여자가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후원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전문성, 홍보 지원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이 조달의 중심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있죠. 이더리움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 2곳,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그리고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조 루빈과 미아이 엘리시입니다. 얼마를 모았는지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제 아까 아껴뒀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비트마인, 샤프링크, 조 루빈까지도. 이 이름들은요. 인스티튜셔널만이 아니라 이더랩스랑 이더 시스템스 뒤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연구조직과 기술회사, 영업조직 세 가지가 모두의 같은 쪽이 돈을 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을 돌보는 비용을 재단이라는 한 단체가 거의 혼자 감당해 왔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더리움이 잘 되면은 실제로 이득을 보는 쪽이 그 비용을 나눠 맡기 시작했다는 거. 이 회사 재산의 큰 부분이 이더리움으로 되어 있는 상장사들,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사업을 하는 창업자가 연구비랑 영업비를 직접적으로 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재단의 축소랑 새 조직의 등장이 따로 난 두 기사가 아니라 하나의 재편이 순서대로 드러난 장면으로 보이는 이유겠죠. 그럼 왜 하필 기관 상대 조직이 가장 먼저 성과를 냈을까요? 여기에는 기관들의 오래된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 이더리움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순간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계약서에 누구 이름을 적어야 될까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까요? 이더리움에는 그 상대가 없죠.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요. 물론 이더리움 관련 회사는 많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은 각자 자기 상품을 파는 입장이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전체를 안내해준 상대는 아니었죠. 인스티튜셔널은 이 자기소개 문서에 이 문제를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이더리움에는 기관이 처음 마주 앉을 중립적인 상대가 없었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맡겠다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은 영리회사가 아니라 비영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회사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대표해야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팀은요, 재단 시절부터 몇 년에 걸쳐서 기관 수백 곳을 만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100곳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입니다. 명단을 실제로 열어보시면요, 기관 고객이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일하는 회사들입니다. 남의 코인을 대신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수탁 회사들, 현실의 채권이나 펀드를 장부 위에 토큰으로 만들어주는 발행 회사들, 달러의 값을 고정한 코인을 찍는 서클, 지갑을 만드는 메타마스크랑 레저, 장부를 조회하고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회사들까지, 이더리움에 얹혀 돌아가면서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보조 전산망들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의외의 이름도 있는데요. 이 전세계 최대 공개 소프트웨어 단체인 리눅스 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름도 보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만든 이더리움 계열 전산망 기화,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 DSRV까지도 명단에 있습니다. 이 명단 같은 경우는 고객 명단이 아니라 일할 준비가 된 회사들의 명단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은행이 이더리움에서 뭔가 하려면은 보관과 발행과 지갑과 결제, 조회까지 여러 가지 회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회사들이 한 조직 뒤에 미리 모여있는 셈이니까요. 문의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성이 갖춰진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라는 거예요. 보통은 영업 조직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을 데려오죠. 근데 이더리움은 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 국채를 담아 만든 토큰형 펀드, 이 비들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재작년 봄부터 공개장부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전체 규모가 우리 돈으로 4조 원을 넘어갑니다. 이 펀드가 처음에 출발한 곳이 이더리움이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장부 가운데서 이더리움 올라간 몫이 1조 원 넘게로 가장 큽니다. 이 펀드를 실제로 장부에 올려주는 회사 시큐리타이즈는 지난달 초 뉴욕 증시에 상장까지도 했었는데 그 시큐리타이즈도 이번 100곳 명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맞이할 조직이 생기기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사의 돈이 먼저 장부 위에 들어와 있었고요. 이제야 그 돈을 상대할 조직이 갖춰졌다는 거. 순서의 역전이겠죠. 다만 이 역전에는 다급한 배경도 하나 있긴 합니다. 이 비들 같은 기관 자금이 요즘은 이더리움 한 곳만 사용하지 않겠죠. 최근에는 다른 전산망 쪽 몫이 한 주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는 일도 있었고 기관도는 이더리움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는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스티튜셔널의 자기 문서에도 이 위기점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기관 자금이 여러 장부로 흩어질지 한 곳으로 모일지가 갈린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존재 이유는 결국에 그 갈림에서 이더리움이 선택받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전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돈과 사람으로 하반기에 기관 접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연내의 첫 번째 결과물 성격의 발표가 나오는지가 관전 지점이에요. 특히나 은행이나 대형 운용사의 실제 이름이 박힌 첫 번째 협업 발표가 나오는 순간 이번 자금 조달이 업계 안쪽 행사였는지 진짜 출발이었는지가 판가름 날 겁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기관 수백 곳을 만나온 팀과 100곳의 실무회사 구성이 이미 결합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수요가 먼저 와 있습니다. 비들처럼 기관 돈이 이미 장부 위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없는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수요를 넓히는 일이겠죠. 세 번째로 새 조직의 역할이 겹치지 않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남은 병목은 조직이 아니라 시장 쪽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은 올해 인원과 예산을 크게 줄였고요. 그 역할을 이어받을 독립조직 3가지가 재단 밖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 기관을 상대하는 이더리움 인스티튜셔널이 지난주 100곳 넘는 생태계 후원과 함께 첫 번째 자금 조달까지 끝마쳤고 이제 남은 질문은 딱 이 준비가 은행과 운용사의 실명이 박힌 첫 번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딱 그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100곳의 다음 발표에는 드디어 은행이나 대형 운용사의 실제 이름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코인업계 안쪽의 이야기에 머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생각들 남겨주시면 첫 번째 실명 협업 소식이 나오는 날
제가 그 이름들 그대로 들고 와서 오늘 이야기가 맞았는지 같이 확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 넘게 무너진 건데요. 주가가 8% 넘게 급락한 상태가 이어지면 거래소가 모든 매매를 20분 동안 강제로 멈추는데 이 장치를 서킷 브레이커라고 부릅니다. 이날 그게 실제로 발동이 됐고요. 근데 시장이 정말 놀란 건요.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이 수요일 서킷 브레이커 또 발동됐는데 코스피랑 코스닥 양쪽에서 발동됐는데 한국 거래소가 생긴 일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빠졌었고 6000선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하루 상승폭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급반등에 성공했고요. 어제는 또다시 5% 급락했습니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이렇게 기록에 남을 크기로 움직인 일주일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영상은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더리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영상을 왜 코스피 정면으로 시작을 했느냐?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시장과 상당히 비슷한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비슷함이 우연이 아니라면 앞으로 몇 달 이더리움이 지나갈 구간도 어느 정도 미리 내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지난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급락 원인으로 지목된 건 AI, 인공지능이었는데요. 올해 주가 상승을 이끈 가장 큰 힘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AI에 들어가는 돈이 워낙에 커서 과연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들이 미국에서 먼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반도체 주식을 끌어내렸고 미국에선 다우지수가 1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날이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비중이 유난히 큰 한국 시장은요. 그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까지가 주식 쪽의 사정입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도 같은 기간에 함께 밀렸습니다. 지금 시세는 250만원 언저리고 이 사상 최고가랑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차트에서는 고점에서부터 낮아지는 꼭대기들을 이은 그 선, 하락 추세선이 아직 위쪽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 반등할 때마다 막혔던 지점들을 선 하나로 이어본 것 뿐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동안에는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차트를 보는 분들의 기본 시각이고 그럼 오늘의 본론입니다. 여기서 이더리움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지금부터 가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설이라는 전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차트 분석에서는 이더리움 앞에 세 갈래를 경우를 놓고 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경우의 수, 지금 바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상승으로 방향을 트는 건데요. 다만 이런 가능성은 낮게 봐요. 그 이유는 잠깐 뒤에 말씀드릴 미국 날짜랑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나쁜 경우 수입니다. 추세선을 넘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 가격대마저도 무너지면서 190만원 언저리까지 밀리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요. 이 뒤에 말씀드릴 이유로 완전히 지울 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현실적인 경우가 미국 나스닥이 지금 보여주는 움직임을 이더리움이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반등한 뒤에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못 가는 박스권 라인,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 사이를 오르내리기만 하는 구간에 들어가가지고 옆으로 움직이다가 그 안에서 한 차례 더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순서인데요. 왜 이런 현실적인 경우를 가장 유력하게 보느냐? 이게 바로 오늘의 중심이겠죠. 여기서 가설을 잠깐 멈추고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더리움은 올해 내내 미국 기술주랑 같은 재료에 같은 방향으로 반응을 해왔습니다. 인공지능에 돈이 몰리면 같이 올랐었고요. 인공지능이 의심받으면 같이 내렸습니다. 주에도 마찬가지였죠. 나스닥이 지금 어떤 모양이냐? 급락한 다음날 하루 3% 반등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밀렸습니다. 하루하루 크게 흔들릴 뿐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죠. 이더리움이 따라갈 본보기 자체가 지금 역걸음이라 뜻인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입니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금리를 그대로 동결했죠. 물가 목표를 2%를 다시 강조를 했고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더 놀려야 된다. 금리 인상 의견까지도 냈습니다. 돈값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더리움 같은 자산이 추세선을 단수해 넘어가기가 어렵겠죠. 이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즉시 돌파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짜입니다. 다가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이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한가운데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코인 관련 법과 정책의 속도가 달라지죠. 결과를 알 수 없는 큰 일정을 앞두면요. 이 규모가 큰 자금일수록 방향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 위로는 세게 못 가고 그렇다고 크게 팔아치우지도 않은 상태, 그 결과가 바로 박스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어요. 옆으로 가다가 받는다는 그 조정, 이 두 번째 경우처럼 190만원까지 가는 폭락으로 커지면 어떡하느냐. 이 걱정에 답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이더리움에는 코인을 네트워크 운영에 맡겨두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제도가 있죠. 맡긴 코인을 도로 찾으려면 신청을 하고 수번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대기줄이 작년 가을에는 역사상 가장 길었고 찾아가겠다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기다리는 시간만 한 달을 넘겼습니다. 시장에 나오려고 줄을 선 물량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인 건데 지난주에 나온 집계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이 줄은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물량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줄었다는 거죠. 그 값이 고점의 3분의 1까지 내려온 지금 이 맡긴 코인을 빼서 팔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사라진 셈입니다. 이 정도면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문장만큼은 사실이 아니라 제 추측이고 어찌됐든 확인되는 사실은 이겁니다. 폭락이 커지려면 시장에 쏟아질 물량이 필요한데 적어도 예약된 매물은 지금 비어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하나 바로잡고 갈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어디선가 이더리움이 올해 3분기에 수십조 원대 락업 해제를 앞두고 있으니 그 전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은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더리움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락업 해제라는 거는 새로 만들어진 코인들이 초기 투자자랑 개발팀 몫을 날짜랑 미리 정해놓고 순서대로 시장에 푸는 제도인데요. 이더리움에는 그런 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더리움에서 그나마 비슷한 성격의 물량이 방금 말씀드린 인출 대기줄인데요. 그 줄이 지금 비어있다는 것까지가 확인되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해제 일정에 맞춰서 사고파는 계획들 세우실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현실적인 경우가 맞다면 대응도 거기에 맞춰집니다. 지금 구간에서 서두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확인이겠죠. 추세선을 넘었는지, 넘고 나서 그 위에서 버티는지, 박스권에서 한 번에 다 사거나 다 파는 결정보다 이 구간을 나눠가지고 천천히 대응하는 쪽의 시나리오에 맞겠고, 특히 아직 오지 않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계산에 넣어두는 것들이 이 경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틀렸다는 게 확정되는 조건 3가지도 미리 말씀드려요. 먼저 첫 번째로 이더리움이 하락 추세선을 강력하게 넘어서고요. 그 위에서 며칠을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가장 좋은 첫 번째 경우가 열리는 거니까 횡보를 전제로 한 오늘 이야기는 그날로 지난 이야기가 되겠죠. 이 두 번째로 반대로 190만원 언저리까지 밀리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오늘 결론이 아니라 이 두 번째 경우를 기준으로 새로 판단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 방금 그 대기줄이 다시 급격하게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물량이 비어있다는 오늘의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라도 실제로 나오면은 오늘 영상은 지난 이야기로 넘겨주시길 바라고요. 차트가 비슷하다는 건 사람 눈의 해석이지 법칙이 아닙니다. 비슷한 차트가 같은 결말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세 갈래의 경우에 가능성이 높다 낮다 하는 것도 계산된 확률이 아니라 판단이겠죠. 190만 원의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난주 코스피에 있었던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 미리 내다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낮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기줄이 비었다는 것도 예약된 매물이 없다는 거지 새로 파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거래소랑 개인 지갑에 있는 물량은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차트는 급등락을 겪는 한국 증시랑 비슷한 모양 속에 있고요. 가장 유력한 순서는 나스닥을 따라가는 박스권 횡보, 그리고 그 안에 추가 조정 한 번, 그 뒤에 상승 시도입니다. 근데도 폭락 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는 근거는 팔겠다고 줄을 섰던 예약 물량이 지금 사실상 비어있다는 사실이겠죠. 다만 추세선 돌파, 190만원 이탈, 대기줄 재급증 가운데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오늘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이더리움은 코스피가 지나온 급등락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갈까요? 아니면 이더리움만의 길을 따로 갈까요? 이 추가 조정과 추세선 돌파 어느 쪽이 먼저일 것 같으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나스닥이 어느 범위에 멈춰서는지 그 숫자랑 인출 대기줄 집계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요? 165만 원입니다. 근데 똑같은 1000만 원을 미국 주식으로 벌어도 세금은 165만 원입니다. 세율도 똑같고요. 먼저 빼주는 금액도 같고요. 신고하는 달까지 똑같습니다. 한 푼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왜 코인 세금만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할 거고,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내년 세금 계획에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 가상자산을 팔거나 맡겨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한 해에 250만 원까지는 안 내고요. 그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사가 한 가지 따라 붙었는데 10억 원 넘게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50대 이상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0대가 3,994명, 60대 이상이 2,426명, 둘을 합치면 전체의 59%쯤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금이 50대, 그리고 60대를 정면으로 겨냥한다라는 제목이 나왔고, 근데 저는 이 숫자를 열어보다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지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같은 집계에서 10억 원 넘게 보유한 사람은 모두 1,810명인데요. 50대가 가장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40대도 3,086명입니다. 50대랑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20대는 137명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평균 26억 원씩 넘게 들고 있어요. 이 모든 연령대 중에서 한 사람당 금액은 20대가 가장 크고,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많다는 것은 사람 숫자 이야기지 한 사람당 규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하필 50대, 60대의 숫자가 이렇게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잠깐 제 생각을 섞겠습니다. 이 세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은 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코인을 팔아서 이득을 확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는 시점을 조절해본 경험이 가장 많은 세대가 바로 50대, 60대입니다. 부동산도 그랬고요. 해외 주식도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 맨 처음 던질 질문에 답이 나오는데요. 이번 세금은 코인만을 위해서 새로 만든 세금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에 붙는 세금과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한 해 이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22%를 매기고 또 다음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합니다. 미국 주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매년 해오던 절차랑 똑같죠. 그래서 해외 주식에서 쓰던 방법이 코인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같은 해 안에서 이득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이더리움에서 500만 원을 벌고 다른 코인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 8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에 대해서만 따집니다. 거기서 250만 원을 빼면 내 세금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식 쪽 250만 원과 코인 쪽 250만 원은 각각 따로 계산돼요. 다만 딱 한 가지, 양쪽 모두 없는 게 있습니다. 작년 손실을 올해 이득에서 빼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크게 잃고 내년에 벌면은 내년에 번 돈 전부 세금이 붙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결국에 한 가지죠. 언제 파느냐에 대한 여부라는 거고, 이 세금은 파는 순간에만 생겨요.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 파는 것뿐만 아니라 맡기거나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도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더리움을 네트워크 운영에 맡겨두고 받는 보상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떤 소득으로 보고 언제 세금을 매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말에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바로 이 부분을 콕 짚었는데요. 직접 맡겨서 받는 보상과 유동성을 공급하고 받는 보상의 소득 종류, 그리고 과세 시점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였었고, 이 문장이 오늘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본 대목입니다. 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건요.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나오는 보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채워진다는 것은 그 보상이 제도 안에서 정식적인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세금을 매길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나오는 돈이라고 나라가 인정하는 절차란 뜻이고, 이번 발표에서 거의 아무도 짚지 않은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면은 거래소가 그 자리에서 세금을 먼저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냅니다. 판 금액의 10%랑 실제 이득의 20% 중에서 적은 쪽이죠. 우리는 다음해 5월달에 직접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파는 순간 바로 빠져나갑니다. 국내 거래소가 이미 세금을 걷는 창구로 지정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세금에는 시행 전부터 가지고 있던 코인에 대한 예외가 하나 들어있어요. 실제로 산 가격과 올해 12월 31일 시세 중에서 더 높은 쪽을 산 가격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더리움을 2천만 원어치 사뒀는데 올해 말에 3천만 원이 되어 있고 내년에 4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번 돈은 2천만 원이지만 세금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그럼 세금은 165만 원이고 맨 처음에 나온 그 숫자랑 똑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내년 1월달 시행은 그대로 가면서 국회 논의는 없애자는 쪽보다는 조건을 손보는 쪽으로 좁혀지고 맡겨서 받는 보상 같은 새 유형의 기준은 시행 전에 따로 발표되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정부가 이번 계획에 미루자는 내용을 아예 넣지 않았고, 부총리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예정대로 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요구가 없애자는 쪽이 아니라 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달라, 보상소득의 기준을 정해달라, 이런 쪽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원천 징수 절차까지도 이미 짜여있는 상황에서 거둘 준비가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뜻이겠죠. 다만 국회에서는 과세를 아예 없애는 법안이 올라와서 소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변수는 끝까지 살아있어요. 국내 주식은 대부분 세금이 없는데 코인만 22%라는 이 형평성 지적도 실제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인은 기타 소득, 주식은 양도소득 분이라서 분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이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요. 코인에 붙는 22%는 코인만 잡으려고 새로 만든 세금이 아니라 해외 주식과 계산 방식이 같은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파는 순간에만 생기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오른 부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아직 안 정해진 건 세율이 아니라 맡겨두고 받는 보상, 이 스테이킹에 대해서 무엇으로 볼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지금부터 먼저 채워질 규칙들, 손실을 다음해로 넘겨주는 쪽일까요? 아니면 맡겨두고 받는 이 보상의 기준을 정하는 쪽일까요?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그 기준이 실제로 나오는 날 우리 구독자분들이 남긴 문장들 그대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